하나 실린 적이 있는데요. 2008년, 2013년, 2018년 을 조금 들여다보시면 제가 키워드 하나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2008년에 소통 협력이 5위였어요. 2013년에 7위로 내려갔다가 2018년도에 소통 협력이 1위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민들끼리 혹은 지도부 쪽, 예, 관리 쪽과 국민들 간의 정세계, 예, 소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핫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부를 하면서도 이러한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신의 의견을 올바르게 타인에게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그걸 기획서나 글로 옮기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인간만의 사고력을 이용한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 키워드가 기업에서도 가장 유능한 인재다라고 말하는 키워드입니다. 결국에는 아주 간단한 거죠, 사실은.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지식을 갖고 먹고 살았어요. 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사회의 경쟁력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갖추는 거잖아요. 지식을 갖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우등생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테스트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지식을 누가 해결하느냐? 여러분 손 안에 스마트폰이 해결한단 말이죠. 유튜브가 해결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네이버가 위키피디아가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지식을 굳이 달달달달 외우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필요하면 탐색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어야 하되 모든 지식을 다 암기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그 대신 필요한 게 뭐냐? 그 지식을 자신의 생각과 의견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식 자체가 경쟁력이 아니라요. 예, 지식의 응용력, 사용하는 능력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나아가는 능력. 그건 지혜로 나아간다는 건 실질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 어떻게 기를 수 있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네 생각을 말해봐. 이러면 의견이 탁탁탁탁 나오나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길러낸 공부를 안 했던 우리 엄마 아빠 세대도요. 어떠한 것에 생각을 물어보면 굉장히 멈칫멈칫거려요. 그런데 한글은 누가 창제했나요?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걸 물어보면 즉답이 나옵니다. 세종대왕이요. 이렇게 암기. 이거는 잘하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거에 대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예, 자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면 답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런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한 기업에서요, 우리나라 기업에서요, 면접, 그 기업에 들어오고자 하는 예비생들에게 면접을 받습니다. 어떤 면접을 받냐? 우리나라에 있는 전봇대는 전부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약간 엉뚱한가요? 약간 4차원적인 면접인가요? 이 면접관이? 요즘에 이런 유형의 대기업에서요. 이런 유형의 면접을 흔히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봇대 수를 다 세우라고 다 하나 둘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 셈 잘 치시죠? 예, 수와 연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실 텐데 이거 전봇대 수를 다 하나씩 세라고 이 문제를 출제했겠어요? 그 대기업에서 그건 아니겠죠. 네.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요. 사실은 이 수학적 개념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페르미 추정이라는 수학적 개념이 숨어 있기는 한데 수학적 개념을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정답을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개 이 정답을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이 전봇대의 역할과 전봇대의 수량의 관계성 전봇대를 왜 세워요? 그러면 몇 가정대 한 대를 세워요? 그러면 우리 그 구에
몇 가정이 있고 몇 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 8도에 몇 대의 전봇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추론 능력. 하나의 개념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론 능력을,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로 인한 자기만의 독창적인 문제 해결력을 바라보는, 테스트하는 능력이 이 대기업의 면접 문제였습니다. 수학의 공식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지금 수학적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수학의 개념을, 공식을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수학적 개념,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만의 문제 해결력을 갖추도록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이런 것까지 바라볼 수 없으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예, 수능 때문에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공부를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사회에 나아가도 취업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2020년대를 살고 있는 2030년대, 40년대를 살아갈 여러분의 자녀, 지금 현재 5살, 7살, 9살, 여러분의 자녀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지금 이 기업에서는 지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테스트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 끄집어내는 능력. 여러분의 자녀, 끄집어내는 능력을 어떻게 기릅니까?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능력 어떻게 길러줍니까? 지식을 사용하여 자기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면은 자 어디에서 출발한 겁니까? 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 정점인데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수학적 개념만 알면 여기까지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여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 질문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 질문이 없으면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자, 질문을 유심히 보십시오. 집어넣는 건 가만히 앉아서 구경해도 됩니다. 가만히 자기 혼자 책을 읽어도 됩니다. 그러나 끄집어내어서 지식을 사용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포커스는 이 질문에 있는 겁니다. 자, 하버드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된 적이 있죠. 예, 하버드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강의를 무척 즐긴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소개가 됐고 다큐로도 소개가 됐던 인물 마이클 샌델 교수입니다.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버드에서 최연소로 교수상도 받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던 이유가 강의를 주입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고 아이들을 공부에 참여시키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딜레마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그죠? 여러분, 층간소음 요즘 연예인 사례도 많이 나오던데, 우리한테 굉장히 딜레마적인 거 아닌가요? 괴롭죠? 층간소음. 그런데 이웃과 사이좋게는 지내고 싶잖아요. 가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층간소음이 일어나면 괴롭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게 딜레마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고와 문제 해결력이 길러지는 그런 수업을 하는 사람이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입니다. 끄집어내는 것, 자기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동기부여는 질문에 있습니다. 끄집어내는, 지식으로 그치지 않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혹은 여러분 사이에서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삶에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질문을 자녀와 나누십니까? 책을 읽을 때 아이와 질문으로 시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질문이 있으려면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을 책임지는 엄마요 아빠인데 그중에서도 엄마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슈입니다. 지식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적인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비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청이는 누구나 다 정통적으로 효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반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이 아버지 앞에서 목숨을 잃은 효녀가 진정한 효녀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을 바꾼 질문도 필요하겠죠. 또한 자, 약 백신 요즘 굉장히 이슈잖아요. 코로나 백신만 나오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떨까요? 왜 반려동물 가족이라면서 왜 버리는 유기견이 생길까요? 사냥꾼은 백설공주 왜 살려줬나요? 거기 안 나오잖아요, 줄거리에. 그쵸? 다문화 아이들은 우리가 어느덧 단일 민족에서 다문화가 됐는데 한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어떤가요? 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질문을 줄 수 있는 엄마입니까? 언제 내 지식이 살아서 움직입니까? 언제 내 지식이 지식으로 안 끝나고 지혜로, 삶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옵니까?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통해서 생각이 자극받을 때입니다. 질문은요, 왜 중요합니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본능입니다, 인간의.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갖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만의 문제 해결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질문이 도화선의 역할을 하는 거고 중요한 거고 질문을 갖는 아이는 결국에는 질문을 많이 받아본 아이입니다. 질문을 많이 받아봤다? 엄마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 생각과 의견을 갖게 하는 질문. 그러니까 엄마도 질문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을 공부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선생님이 집어줘 넣어주는 것만 받아 써가지고 열심히 암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한테도 이건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도. 지금은 자녀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도 오늘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부가 필요한 시대예요.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 알아야 되고 구분해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엄마가. 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의 경쟁력 세 번째. 첫 번째는 주도력이지만 주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읽기 능력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만 갖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지식을 자신의 생각과 의견으로 전환시키는 아웃풋의 능력이 경쟁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사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불확실한 시대의 경쟁력 세 번째는 정답이 아니라 매뉴얼이 아니라 나만의 독창성입니다. 창의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데 다시 말하건대 나만의 여러분 자녀만의 유니크한 강점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발견을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녀만의 유니크한 그 강점을 개발시킬 수 있는 엄마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두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 마지막에 용기 있는 엄마입니까? 아니면 남들을 따라가는 따라쟁이 엄마입니까? 를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내 아이의 유니크함을 인정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엄마의 용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요. 자, 대학생들을 4,168명 설문한 기관이 있습니다. 40%가 다른 전공을 하고 싶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만 있는 굉장히
특별한 문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성적 따라 대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진로 결정을 완료한 그룹은 23%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거의 70~80%는 굉장히 모호한 상황에서 대학교 생활을 한다. 그러므로 대입병이라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용어가 상당히 있어요. 수학에는 수포자가 있잖아요. 이 수포자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자, 당신은 대입병인가요?를 물었더니 64.6%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은 69.7%가 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다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로 초, 중, 고, 대학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초기 20년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학습, 국영수사가 공부만 한 아이들 70% 이상이 자신의 정체성, 자기 이해도가 떨어져 있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모른 채 국영수사가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질문을 가져봅시다. 우리가 질문의 중요성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공부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왜 공부를 시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나요? 공부가 끝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어떠한 인간으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사회에 필요한 인간으로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경쟁력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2021년 현재 5살이든 7살이든 9살이든 여러분 자녀의 진짜 공부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 진짜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어른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어른이니까. 돈인가요? 사회적 지위인가요? 자동차인가요? 요즘 집 얘기 많이 나오는데 주택인가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행복한 삶으로 이끌고 있나요? 자, 행복 지수 세계 1위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행복할까요? 우리는 거의 꼴찌죠. 우리는 거의 OECD 국가 중 꼴찌예요. 자, 덴마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에 자꾸자꾸 당첨됩니다. 이 이유는 덴마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적성을 찾게 하는 교육,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알아가게 하는 유니크한 자신을 인정해주는 교육에서 가장 행복도 1위라는 명예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는 학령기 중요한 12년 시대, 대학교 4년, 16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대입병이라는 이상한 말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야, 리드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는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남들처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대치동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현상이 아닙니다. 자, 아마 저처럼 30년 가까이 자녀를 키우면 교육 전문가가 아니어도요. 저처럼 교육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런 이야기를 후배에게 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나중에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깨달으시고 깨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스티브 잡스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잡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죠. 일을 통해서 나의 성취감과 삶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일은요,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고 재미있는 일을 할 때 시너지가 나는 거죠. 삶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 방법은 그 일을 사랑하는 일, 즉 일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좋아하고 나와 적성과 기질이 맞아야 내가 그 일을 사랑하죠. 그죠? 그냥 돈벌이로 하는 일을 어떻게 사랑해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그냥 월급만
생각하고 하는 일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스트레스만 받죠. 예. 어떤 자압을 갖게 할지는 아이만의 유니크한 강점을 찾아내서 그것이 개발되어 그것과 관계되는 분야로 나가는 게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결국은 진짜 공부는 국영수사가가 아니고요. 나를 찾는 나의 강점과 중점과 약점을 찾아내는 나를 이해하는 보통 그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EBS에서 방영한 적이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뭘 검사했냐면 다중지능을 검사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음악 또는 의사 또는 뭐 예를 들어 김연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 다중지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음악이나 신체 율동이나 또는 뭐 글쓰기 이런 언어 이런 게 아니라요. 자기 이해 지능입니다. 자기 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그 속에서 옥리무한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거고 이 제도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유니크한 자신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갭 이어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요건 좀 생소한 제도가 될 수도 있는데 유럽에서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고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행하는 제도고 우리나라는 이제 공교육에 들어온 제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 갭 이어는 뭐냐면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안 가요. 예. 1 년이나 2년 동안 대학교 합격을 했어도 대학교를 안 가고 1-2년 동안 자아 탐색,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영국의 옛날에 뭐 윌리엄 왕자 또는 엠마 왓슨 이러한 사람들도 갭 이어 기간을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딸 예 이런 소식을 우리가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 시간에는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개발하고 학교와 상관없이 나를 한번 사회에 던져보는 시간을 갖는 게 갭 이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있을 정도로 나를 찾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있으나 수능에 몰입되어 매여 있는 교육을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엄마가 가정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이가 절대로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공교육을 쫓아가는 부분과 더불어서 엄마와 아빠의 교육에 대한 교육관과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좌지우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엄마는 가정의 관찰자이십니다. 자녀의 관찰자죠. 뱃속에서부터 관찰을 하신 거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그 이상입니까? 지금까지 엄마는 자녀를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이고 또 관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떨 때 기뻐하는지, 어떨 때 실증을 내는지, 어떨 때 화를 내는지, 화가 났을 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이 아이가 먹는 것을 진짜 좋아하는지 아니면 먹는 요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 아이가 예쁜 것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지 정적인 아이인지 동적인 아이인지 이 모든 것들을 관찰을 할 수 있다면 그 아이의 유니크한 면을 찾아주기에 적합한 인물은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가 여기에 깨어서 알고 그걸 의식해서 찾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관찰하면 그 아이의 유니크한 면이 엄마 아빠로부터 온 유전자와 더불어 환경과 함께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엄마의 역할이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예, 꼭 필요한 부분이죠. 양육자와 또 교육자의 역할을 다 같이 하는 주된 역할, 역량이 있으신 분이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이만의 독창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 자체의 개성을 엄마의 개성으로 덧입히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이 자체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예. 두 번째는 아이에게 좀 시간을 허용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예. 솔직히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부분이 이 세 가지를 찾아내기에 가장 적합하고 간단하고 돈 안 드는 방법이 독서예요. 예. 책을 많이 다양한 분야로 읽는 아이가 자신의 유니크한 강점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속에 많은 사례들을 접하기 때문에. 예. 논리적인 사고력, 비판적인 사고력, 읽기 능력, 그리고 아웃풋되는 능력. 책 자체가 아웃풋의 소산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때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이 세 가지를 어떤 도구를 통해서 길러낸다면 가장 쉬운 하나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아이에게 시간을 허용하시고, 예, 우리나라는 학원 뺑뺑이라는 것도 있는데 시간을 허용하셔야 아이가 자신의 기질을 찾아갈 수 있는 책도 보고 경험도 할 수 있는 거죠. 아이가 원하는 것, 엄마가 원하는 거를 갈등을 일으키면서 유도하시지 마시고 아이가 원하는 걸 하게 하면 엄마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든 포커스를 자꾸 엄마나 아빠에게 맞추면 밸런스가 자꾸 깨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줌으로 이렇게 여러분하고는 처음 만난 거죠. 예, 교원 빨간 펜을 통해서 줌으로 처음 배웠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었고 또 제가 잠시 음소 거하겠습니다. 네, 좀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음소 거하고요. 예. 자, 예. 자, 음소 거 한번 해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고 또 앞에서 화두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게끔 제가 질문을 조금 나눠 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그쵸?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계획한 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 그리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나의 일과 시스템의 일이 분리되는 세상,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이 기회입니까? 위협입니까? 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누구에게는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구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위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협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 됩니다. 그쵸? 근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시대가 위기로 느껴진다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이며 엄마의 새로운 관점,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엄마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의 퍼스트 멘토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다름 아닌 위인전에서 롤모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자녀의 퍼스트 멘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동안 생각해 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있어서 퍼스트 멘토이자 영원한 멘토로서의 길잡이를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기뻤고요. 교원의 서인천 센터의 센터장님과 지국장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제가 잠시
이 화상 회의를 열어 놓을 테니 마이크를 켜시고 간단히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아리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센터장님, 회의 종료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